저는 박영호입니다. 73살이에요. 평생을 공무원으로 살았죠. 35년 동안 시청에서 근무했어요. 법과 원칙을 지키며 살아온 게 제 자랑이었습니다. 퇴직한 지 벌써 3년이 됐네요. 처음엔 자유로워서 좋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허전함이 몰려왔어요. 아내 없이 혼자 사는 집은 너무 조용했죠.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뉴스 보고 산책하고 또 뉴스 보고 그런 일상의 반복이었어요. 퇴직 후 첫 해에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동안 못했던 여행도 가보고 취미 생활도 해보고 했거든요.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해가 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할 일이 없다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특히 아내가 떠난 후로는 더 외로웠어요.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5년이 되었네요. 처음에는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 바쁨이 그리워지더라고요. 이웃들과도 별로 친하지 않았어요. 공무원 특성상 조심스럽게 살아왔거든요. 퇴직 후에도 그 습관이 남아서 사람들과 깊게 사귀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진짜 외로웠죠. 그러던 어느 날 딸 미정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안녕하세요. 그래, 미정아. 무슨 일이냐? 미정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피곤해 보이고 지친 것 같았죠.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요즘 들어 목소리가 갈수록 힘이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빠, 이번 한 번만 부탁이 있어요. 뭔 부탁? 상우가 많이 보고 싶어 해요. 며칠만 와서 봐주실 수 있을까요? 상우는 제 손자예요. 7살인데 정말 귀엽죠? 하지만 평소 사위가 제가 오는 걸 그리 달가워하지 않았거든요. 사위는 IT 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는데 항상 바쁘다는 이유로 만나는 걸 피하려 했어요. 사위는 뭐래? 괜찮대요. 오히려 와달라고 하네요. 이상했어요. 사위가 먼저 와달라고 했다니 평소 같지 않았죠? 보통은 미정이가 혼자 아이를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 제가 잠깐 들르는 정도였는데 말이에요. 며칠 정도 있어야 하나? 일주일 정도만요.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미정이의 목소리가 더욱 약해졌어요. 몸이 안 좋다고? 어디가 아픈데? 아니에요. 그냥 감기 기운이 있어서 상우한테 옮길까봐 걱정되거든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손자를 볼 수 있다는 기대에 마음이 설렜어요. 그럼 내일 갈게. 고마워요, 아빠.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손자도 보고 딸도 볼 수 있으니까요. 가방을 챙기면서 미정이가 좋아하는 장터 반찬들을 준비했어요. 열무김치, 오이소박이, 멸치볶음 같은 것들 말이에요. 시장에 가서 정성스럽게 골랐어요. 미정이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반찬들이었거든요. 특히 열무김치는 어머니가 담그던 방식 그대로 만드는 집에서 샀어요. 미정이가 그 맛을 제일 좋아했거든요. 다음날 아침 일찍 사위 집으로 갔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어요. 평형도 크고 인테리어도 멋있더라고요. 역시 IT 기업 임원다웠죠.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도 놀랐는데 올 때마다 여전히 감탄하게 되네요. 아파트 단지부터가 달랐어요. 경비실도 호텔 같고
조경도 잘 되어 있었죠. 엘리베이터도 최신식이었어요. 제가 사는 오래된 아파트와는 천지 차이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느낌이 묘했어요. 집이 너무 조용했거든요. 그리고 왠지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난방이 안 되어서가 아니라 뭔가 다른 종류의 차가움이었어요. 아빠 오셨어요? 미정이가 나왔는데 얼굴이 많이 야위었어요. 결혼 전보다 훨씬 말라 보였죠. 볼이 쑥 들어가 있고 눈도 움푹 들어간 것 같았어요. 그래, 많이 힘들었나 보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미소도 어색했거든요. 예전에 밝았던 미정이가 아니었어요. 사위가 나왔습니다. 아버님, 어서 오세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형식적이었어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죠? 얼굴 표정도 굳어 있었고 시선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더라고요. 고생 많으시겠어요. 상우 때문에.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사위의 대답도 마찬가지로 형식적이었어요. 거실로 들어가니 벽에 제 퇴직 기념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시청 동료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죠. 미정이가 액자에 넣어서 걸어둔 모양이에요. 이 사진 여기 걸어뒀구나. 네, 아빠 자랑스러우니까요. 미정이가 말했지만 사위의 표정은 시큰둥했어요. 마치 귀찮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제가 가져온 반찬을 내놓았어요. 미정이가 좋아하던 거야. 같이 먹자. 플라스틱 통에 정성스럽게 담아온 반찬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아버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사위가 물었는데 목소리에 묘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마치 귀찮다는 듯한 어투였죠. 시장에서 사온 거야. 맛있는 집 알거든. 요즘은 마트에서 파는 것도 깔끔하던데. 은근히 무시하는 투였어요. 제가 가져온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위생적이지 않다는 뉘앙스로 들렸어요. 이 집 반찬 맛있어요. 미정이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거든. 아, 그래요? 사위가 대충 넘어갔지만 표정은 여전히 시큰둥했어요. 상우가 방에서 뛰어나왔어요. 할아버지, 우리 상우 많이 컸네. 손자를 안으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이 집의 분위기는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상우도 예전보다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원래는 더 활발한 아이였는데 왠지 눈치를 보는 것 같았어요. 상우야, 할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니? 네, 저도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작았어요. 아빠 눈치를 보는 것 같았죠. 저녁을 먹으면서 사위가 말했어요. 아버님, 편하게 계세요. 제가 출장이 많아서 미정이가 혼자 애 보기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 어디 출장 많이 가나? 해외 프로젝트가 있어서요. 대답은 했지만 뭔가 구체적이지 않았어요. 그냥 얼버무리는 느낌이었죠. 무슨 프로젝트인데? IT 관련 프로젝트인데 복잡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대화를 끝내려는 것 같았죠. 저녁 식사 내내 침묵이 흘렀어요. 미정이는 계속 눈치를 보고 있었고 사위는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어요. 상우만 간간히 할아버지와 이야기했죠. 할아버지,
내일 같이 놀아요. 그래, 뭐하고 놀까? 블록 쌓기요. 좋다. 사위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상호야, 할아버지 피곤하실 수 있으니까 조용히 놀아야 돼. 아이가 움츠러들었어요. 네.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손자와 놀아주는 게 뭐가 문제인지 말이에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왔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딸의 야윈 얼굴, 사위의 형식적인 태도, 집안의 차가운 분위기, 모든 게 어색했어요. 평생 공무원으로 살면서 사람을 보는 눈은 좀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집에 뭔가 숨겨진 게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손자를 돌보게 됐어요. 미정이는 집안일에 바빴고 사위는 일찍 출근해서 늦게 들어왔죠. 하지만 그 사이사이 느껴지는 긴장감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튿날 아침 미정이와 단둘이 있을 때였어요. 사위는 일찍 출근했고 상호는 아직 잠들어 있었죠. 미정아, 너 많이 말랐구나. 아니에요. 다이어트 한 거예요. 다이어트? 원래도 마른 편이었는데 미정이가 피하려는 게 느껴졌어요. 뭔가 말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았죠. 요즘 살찌기 쉬워서요. 넌 살찔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설거지를 도와주다가 미정이의 팔을 봤어요. 팔뚝에 희미한 멍자국이 있었거든요. 이건 뭐야? 또 미정이가 황급히 소매를 내렸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멍 같은데 어디 다쳤나? 책장 옮기다가 부딪혔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멍의 모양이 이상했어요. 마치 손가락으로 3개 잡힌 것 같은 모양이었거든요. 책장에 부딪혀서 생길 멍이 아니었죠. 게다가 위치도 이상했어요. 팔 안쪽 부분에 있는 멍이었거든요. 정말 괜찮나? 네, 걱정하지 마세요. 미정이가 불안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더 걱정스럽게 만들었죠. 점심 준비를 하면서 미정이를 지켜봤어요.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 같았어요. 뭔가에 겁을 먹은 것 같은 모습이었죠. 그릇을 다룰 때도 조심스럽고 소리가 날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미정아, 사위랑 사이 괜찮지? 네? 왜 그렇게 물으세요? 그냥 뭔가 어색해 보여서. 아니에요. 그냥 바쁘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자신을 설득하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요즘 많이 바쁘나? 네, 회사 일이 많다고 하네요. 그런데 집에서도 일하나? 밤늦게까지 전화하는 소리가 들리던데. 미정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회사 일이니까요. 목소리가 좀 크던데. 아, 해외 전화라서 그런 것 같아요. 말끔히 넘어가려 하지만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오후에 상우가 깨어났어요.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죠. 할아버지, 우리 놀자. 그래, 뭐하고 놀까? 블록 쌓기. 상우와 함께 블록을 쌓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이와 있을 때는 이 집의 어두운 분위기도 잊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상우의 행동을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블록을 쌓을 때도 소리가 날까봐 조심하고 큰 소리로 웃지도 않았어요. 상우야, 왜 이렇게 조용히 놀아?
아빠가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빠가 없는데도? 네, 습관이에요. 7살 아이가 이런 말을 한다니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거실 한쪽에 있는 서재 쪽에서 자꾸 미정이가 힐끔힐끔 쳐다보는 거예요. 미정아, 서재에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위가 일하는 공간이에요. 구경해도 될까? 아니요, 안 돼요. 중요한 서류들이 있어서 너무 급하게 말리는 바람에 오히려 의심스러워졌어요. 회사 기밀이라서요.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듯한 핑계였지만 미정이의 표정이 너무 불안해 보였어요. 저녁에 사위가 돌아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것 같았는데 얼굴이 어두웠어요. 오늘 일찍 오셨네요. 네, 좀 피곤해서요. 사위가 서재로 들어가더니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죠.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했어요. 문이 닫혀 있어서 내용은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뭔가 다투는 것 같았어요. 저녁 식사 때 분위기가 더 어색했어요. 사위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미정이는 계속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아버님 음식 입맛에 맞으세요? 사위가 물어봤지만 관심 없다는 듯한 어투였어요. 응, 미정이가 잘해주네. 미정이 요리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처음엔 실수도 많이 했는데 왜 굳이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었어요. 마치 미정이를 깎아내리려는 것 같았거든요. 미정이의 표정이 더 어두워졌어요. 뭔가 상처받은 것 같았죠. 식사를 마치고 상우와 함께 목욕을 시켜줬어요. 아이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편했어요. 할아버지, 우리 집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다고? 엄마가 자꾸 울어요. 그리고 아빠가 무서워요. 아이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7살 아이가 느낄 정도로 집안 분위기가 안 좋다는 뜻이었거든요. 왜 무섭다고 생각해? 아빠가 큰 소리로 전화해요. 그리고 엄마한테도 화내요. 아이의 순수한 증언이 더 설득력이 있었어요. 이 집에 분명 문제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상호야, 그런 이야기는 다른 사람한테 하면 안 돼. 왜요? 그냥 가족끼리만 아는 비밀이니까. 아이를 보호하려는 마음이었어요. 혹시 모를 위험해서 말이죠. 그날 밤 잠자리에서 생각했어요. 딸의 멍자국, 야윈 얼굴, 그리고 손자의 말까지 모든 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건 없었어요. 그저 의심일 뿐이었죠. 공무원 시절 배운 건 추측과 확신은 다르다는 거였어요. 좀 더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상우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사위가 또 출장을 간다고 했거든요. 또 출장이에요? 네, 급한 프로젝트가 있어서요. 하지만 뭔가 핑계 같았어요. 진짜 출장인지 의문이 들었죠. 사위가 나간 후 집안 분위기가 한결 편해졌어요. 미정이도 조금 밝아 보였고요. 상우와 함께 블록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어요. 할아버지, 우리 비밀 게임 할까요? 비밀 게임이 뭐야? 아빠가 가르쳐 준 게임이에요.
어떤 게임인데? 상우가 일어나서 할아버지 사진 앞으로 갔어요. 벽에 걸린 제 퇴직 기념 사진 말이에요. 여기서만 해야 해요. 아빠가 그랬거든요. 왜 여기서만 해야 하는데? 모르겠어요. 아빠가 할아버지 사진 밑에서만 하라고 했어요. 이상했어요. 왜 제 사진 밑에서만 뭔가를 하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뭐 하는 게임인데? 색깔 말하기예요. 파랑, 빨강, 노랑, 초록 순서로 말해야 해요. 상우가 손가락으로 뭔가를 가리키듯 말했어요. 파랑, 빨강, 노랑, 초록. 그게 다야? 네. 그럼 아빠가 칭찬해줘요. 뭔가 이상한 게임이었어요. 단순히 색깔을 말하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상우야, 그 게임 언제부터 했어? 한 달 전부터요? 아빠가 자주 가르쳐 줬어요. 한 달 전부터라니. 그때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매일 했어? 네, 아빠가 집에 있을 때마다 했어요. 다른 곳에서는 안 했어? 안 돼요. 할아버지 사진 앞에서만 해야 한대요. 더욱 이상해졌어요. 왜 하필 제 사진 앞에서만 해야 한다는 걸까요? 미정이에게 물어봤어요. 미정아, 상우가 사위랑 무슨 색깔 게임 한다는데? 색깔 게임요? 잘 모르겠는데요. 파랑, 빨강, 노랑, 초록 이런 순서로 말하는 거라던데. 미정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 그냥 아이놀이 아닐까요? 하지만 표정이 불안해 보였어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죠. 그런데 왜 내 사진 앞에서만 하라고 했을까?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미정이가 화제를 돌리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오후에 상우와 함께 놀다가 또 다른 이상한 말을 들었어요. 할아버지, 아빠가 밤에 이상한 일 해요. 이상한 일이 뭐야? 컴퓨터로 뭔가 하는데 엄마한테는 비밀이래요. 엄마가 모르는 일을 한다고? 네. 그리고 전화로 화내요. 무서운 말도 해요. 무서운 말이 뭔데? 금,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말이요. 아이의 말이 점점 구체적이 되고 있었어요. 단순한 상상이 아닌 것 같았죠. 또 어떤 말 했어? 죽인다고도 하고. 무서워요. 7살 아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게 충격적이었어요. 상우야, 그런 말 다른 사람한테는 하면 안 돼. 왜요? 그냥 가족끼리만 아는 비밀이니까. 아이를 보호하려는 마음이었어요. 혹시 모를 위험해서 말이죠. 그날 밤 잠자리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색깔 순서, 제 사진의 위치, 아이가 들은 무서운 말들.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으면서도 아직은 퍼즐 조각이 부족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집에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비밀이 딸과 손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 평생 법과 원칙을 지켜온 공무원으로서 이제는 가족을 지켜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흘째 밤이었어요. 사위가 출장에서 돌아온다고 했는데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어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죠. 저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미정이와 상우는 이미 잠들었고요. 아버님, 아직 안 주무세요? 응,
잠이 안 와서. 사위의 얼굴이 평소와 달랐어요. 피곤해 보이기도 하고 뭔가 초조해 보이기도 했어요. 땀도 흘리고 있었고 눈빛이 불안해 보였어요. 출장 잘 다녀왔나? 네. 힘들었네요. 대답은 했지만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사위가 서재로 들어가면서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곧이어 전화 통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목소리였는데 점점 커졌어요. 화가 난 것 같았죠? 저는 책을 읽는 척하면서 귀를 기울였어요. 안 된다니까. 이미 늦었어. 사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일까지 안 끝내면 내 가족까지 가만두지 않아. 가족까지 가만두지 않는다고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심상치 않았어요. 돈은 이미 준비했어. 문제는 그게 아니라고. 돈 이야기가 나오니까 더 궁금해졌어요. 어떤 돈을 말하는 걸까요? 야, 내가 나를 누구로 보고 10년 넘게 이 바닥에서 살아온 사람이야. 10년 넘게 이 바닥에서 살아왔다고요? IT 업계에 말하는 건가요? 하지만 어투가 이상했어요. 마치 조폭들이 쓸 법한 말투 같았거든요. 다른 놈들한테도 연락해. 내일 새벽까지 정리 안 되면 다 죽는다고 해. 다 죽는다고 해라. 이건 도저히 정상적인 비즈니스 대화가 아니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더 들어봤어요. 계좌 추적당하면 우리 다 끝나는 거 알지? 그러니까 빨리 해체하라고. 계좌 추적 해체. 이런 단어들이 어떤 사업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내가 언제 거짓말했어? 지금까지 너희 먹여 살린 게 누군데?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사위는 제가 알던 IT 기업 임원이 아니었어요. 뭔가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있었던 거죠. 서버에서 로그 다 지웠어? 흔적 남으면 안 된다고. 로그를 지운다는 것도 수상했어요. 왜 흔적을 남기면 안 되는 걸까요? 전화가 끝났는지 조용해졌어요. 저는 얼른 책에 집중하는 척 했어요. 사위가 서재에서 나왔는데 얼굴이 창백했어요. 식은땀까지 흘리고 있었죠. 아버님, 일찍 주무시는 게 좋겠는데요. 그래, 이제 들어갈게. 하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어요. 방에 들어가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딸을 위협하고 가족까지 해치겠다고 말하는 사람과 같은 집에 있다는 게 무서웠어요. 더구나 딸과 손자가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새벽 2시쯤 되었을까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살짝 문을 열고 봤더니 사위가 서재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컴퓨터 모니터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죠. 사위가 또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야, 서버 정리는 끝났어? 로그 다 지웠지? 서버, 로그. 이런 용어들이 나오니까 IT와 관련된 것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맥락상 정상적인 업무는 아니었죠. 가상화폐 지갑 주소 다 바꿨어? 추적 안 되게. 가상화폐라니요? 이제야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위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불법 행위에 연루되어 있었던 거예요. 내일 아침에 기사 나오면 우리 다 끝이야. 알겠어?
기사가 나온다고요? 언론에 뭔가가 보도될 예정인 모양이었어요. 투자자들 명단은 다 처리했고, 이제 물증만 없애면 돼. 투자자 명단을 처리했다는 것도 무서웠어요. 뭔가를 은폐하려 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잠들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알던 사위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유능한 IT 기업 임원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실제로는 범죄자였던 거죠. 더 큰 문제는 딸과 손자였어요. 이들이 위험에 처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타들어갔어요. 공무원으로 살면서 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법을 어기는 사람이 제 가족을 위협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딸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직접 사위와 대화해야 할까요? 하지만 성급하게 행동하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었어요. 일단은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위는 일찍 나갔어요. 얼굴이 더욱 어두워 보였죠. 이제 본격적으로 진실을 찾아야 할 때였습니다. 사위가 출근한 후 저는 본격적으로 증거를 찾기 시작했어요. 평생 공무원으로 살면서 배운 게 있다면 의심만으로는 안 되고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미정이는 상우를 데리고 놀이터에 갔어요. 혼자 있을 절호의 기회였죠. 먼저 서재를 살펴봤어요. 문은 잠겨 있지 않았어요. 아마 급하게 나가느라 깜빡한 모양이에요.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들이 있었어요. 대부분 영어로 된 문서들이었는데 자세히 보니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서류들이었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익숙한 이름들도 보였고 처음 보는 코인 이름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엄청난 금액들이 적혀 있었죠. 쓰레기통도 뒤져봤어요. 파쇄된 종이 조각들이 있었는데 조심스럽게 모아서 맞춰봤어요. 블루코인, 레드월렛, 옐로우 체인, 그린캐시. 이런 단어들이 보였어요. 모두 색깔이 들어간 이름들이었죠. 그리고 각각 옆에 숫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파랑, 빨강, 노랑, 초록. 순간 상우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색깔 게임에서 말했던 순서와 똑같았거든요. 혹시 상우가 말한 색깔 순서가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뭔가의 암호는 아닐까요? 더 자세히 살펴보니 각 색깔 옆에 적힌 숫자들도 있었어요. 블루코인 옆에는 3, 레드월렛 옆에는 7, 옐로우 체인 옆에는 2, 그린캐시 옆에는 9가 적혀 있었어요. 3, 7, 2, 9. 이 숫자들도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때 거실에서 소리가 났어요. 미정이와 상우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얼른 서류들을 정리하고 서재에서 나왔어요. 파쇄된 종이 조각들은 주머니에 넣어뒀죠. 아빠, 뭐 하세요? 아, 그냥 책 좀 보려고 했는데. 서재에 들어가시면 안 되는데요. 사위가 싫어해요. 미정이의 표정이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알겠다. 하지만 이미 중요한 단서를 찾았어요. 오후에 상우와 놀면서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상우야, 어제 색깔 게임 또 해볼까? 좋아요. 파랑, 빨강, 노랑, 초록. 그런데 이 순서를 어떻게 외웠어? 아빠가 가르쳐 줬어요. 할아버지 사진 보면서 하라고 했거든요. 상우가 다시 제 퇴직
기념사진 앞으로 갔어요. 여기서 하면 아빠가 칭찬해줘요. 저는 사진 주변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사진 뒤쪽 벽에 뭔가 이상한 선이 있는 것 같았어요. 상호야, 잠깐만. 액자를 살짝 건드려 봤더니 흔들렸어요. 이거 왜 이래? 아빠가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상우가 급하게 말렸어요. 왜? 모르겠어요. 그냥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왜 사진을 만지지 말라고 했을까요? 일부러 액자를 툭 쳤어요. 액자가 바닥으로 떨어졌죠. 아이고, 실수했네. 액자를 주우면서 벽을 봤더니 확실히 이상했어요. 벽에 사각형 모양의 미세한 선이 있었어요. 마치 뭔가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지금 당장 확인할 수는 없었어요. 미정이와 상우가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괜찮아요. 액자만 좀 기울어진 것 같네요. 다시 액자를 걸어두면서 위치를 잘 기억해뒀어요. 저녁에 사위가 돌아왔는데 얼굴이 더욱 어두웠어요.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응, 잘 지냈어. 혹시 서재에 들어가신 적 없으시죠? 갑자기 묻는 바람에 놀랐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나? 그냥 중요한 서류들이 있어서요.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책 좀 보려고 들어가 봤는데 미정이가 안 된다고 하더라. 사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다음부터는 허락받고 들어가 주세요. 알겠어. 하지만 뭔가 숨기는 게 분명했어요. 그날 밤 사위가 또 전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일까지 정말 마지막이야. 그 이후에는 난 모르겠어. 계좌 정리는 끝났고 이제 물증만 없애면 돼. 물증을 없앤다고요? 뭔가를 숨기려 하고 있었어요. 새벽에 다시 화장실에 가는 척하면서 거실을 봤어요. 사위가 노트북으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화면을 자세히 보니 파일들을 삭제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서류들을 파쇄기에 넣어서 갈고 있었어요. 증거를 없애고 있는 거였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증거가 사라져버릴지도 모르니까요. 방으로 돌아가서 계획을 세웠어요. 내일 사위가 출근하면 본격적으로 그 벽 뒤를 확인해 봐야겠다고요. 그리고 상우가 계속 말하는 색깔 순서도 뭔가와 연관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파랑, 빨강, 노랑, 초록. 이 순서가 열쇠일 수도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사위는 평소보다 더 일찍 나갔어요. 얼굴에 초조함이 역력했죠. 일찍 가네. 급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정이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불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1시간 후 미정이가 장을 보러 나간다고 했어요. 상우도 데려갈게요. 마트에서 장난감도 사달라고 하네요. 그래, 다녀와. 드디어 혼자 있을 기회가 왔어요. 미정이가 나간 후 즉시 거실로 가서 액자를 내렸어요. 벽에는 역시 사각형 모양의 선이 있었어요. 손으로 눌러보니 약간 들어갔어요. 숨겨진 문이 있는 것 같았죠. 어떻게 여는지 모르겠어서 이것저것 시도해 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열리지 않았어요. 그때 상우의 말이 떠올랐어요. 색깔 게임을 할 때 뭔가를 가리키듯 했던 기억이 났거든요. 벽을 자세히 보니 작은 버튼 같은 게
4개 있었어요. 각각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이었어요. 상우가 말했던 순서대로 눌러봤어요. 파랑, 빨강, 노랑, 초록. 클릭. 기계 소리와 함께 벽이 열렸어요. 안에는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어요.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사위가 숨기고 있던 것을 찾은 거였거든요. 금고는 디지털 방식이었어요. 번호를 눌러야 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번호를 모르니까 열 수가 없었어요. 그때 또 상우의 말이 생각났어요. 색깔 게임을 할 때 숫자도 같이 말했던 기억이 났거든요. 파랑 하나, 빨강 둘, 노랑 셋, 초록 넷, 이런 식으로 말했었어요. 1234를 입력해 봤어요. 삐 소리가 나면서 틀렸다는 표시가 나왔어요. 다시 생각해 봤어요. 혹시 다른 순서일까요? 4321을 눌러봤어요. 역시 틀렸어요. 그때 파쇄된 서류에서 본 숫자들이 떠올랐어요. 각 색깔 옆에 적혀 있던 숫자들 말이에요. 블루코인 옆에 3, 레드월렛 옆에 7, 옐로우 체인 옆에 2, 그린캐시 옆에 9, 3729를 입력해 봤어요. 클릭. 금고가 열렸어요. 안에는 상상도 못한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현금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여러 나라 여권들이 있었어요. 모두 사위 사진이었지만 이름이 다 달랐어요. 그리고 하드디스크 여러 개와 수첩이 하나 있었어요. 수첩을 펼쳐보니 가상화폐 계좌 번호들과 비밀번호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투자자 명단이라고 쓰인 페이지도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투자 금액이 적혀 있었죠. 최소 몇십억, 많게는 수백억까지.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었어요. 거대한 사기 사건이었던 거죠.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나왔어. 사위의 목소리였어요. 출장이라던 게 거짓말이었나 봐요. 황급히 금고를 닫고 벽을 다시 닫았어요. 액자도 재빨리 걸어뒀죠. 사위가 거실로 들어왔는데 눈빛이 이상했어요. 아버님, 뭐 하셨어요? 그냥 TV 보고 있었어. 액자가 좀 비뚤어진 것 같은데요. 사위가 액자를 다시 바로 걸면서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어요. 미정이는 어디 갔어요? 장 보러 갔어. 상우는 같이 갔어. 사위가 서재로 들어가더니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발각됐나 싶어서요. 하지만 다행히 사위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미정이와 상우가 돌아왔어요. 또? 사위 벌써 왔네요? 응, 일찍 끝났어. 사위의 대답이 어색했어요. 점심을 먹으면서도 계속 긴장이 풀리지 않았어요. 제가 금고 안을 본 걸 사위가 알아챘을까 봐서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였어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사위는 거대한 사기 사건의 주범이었어요. 그리고 그 증거가 집안에 숨겨져 있었던 거죠. 딸과 손자가 위험에 처해 있을 수도 있었어요. 사기 사건이 발각되면 사위가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니까요. 이제 정말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오후 사위가 또 나간다고 했어요. 급한 미팅이 있어서요. 하지만 얼굴에는 초조함만 가득했어요. 사위가 나간 후
저는 미정이와 진지하게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미정아, 할 말이 있다. 네, 뭔데요? 사위에 대한 이야기야. 미정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사위가 하는 일이 정상적인 게 아닌 것 같다. 아빠, 무슨 말씀을? 가상화폐 사기를 하고 있어.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고. 미정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증거를 봤어. 집안에 숨겨둔 금고 말이야. 금고요? 미정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몰랐던 모양이에요. 거실 벽 뒤에 숨겨져 있어. 위조 여권, 현금, 계좌 정보들이 가득해. 그럴 리가 없어요. 사위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미정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미정아, 너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았나? 팔에 멍든 것도 그렇고, 사위가 밤마다 하는 전화통화도 그렇고, 미정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빠,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너와 상호부터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해. 하지만 사위가 정말 그런 사람이라면 저희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미정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야 해. 경찰에요? 내가 평생 공무원으로 살면서 배운 게 있다면 법대로 해야 한다는 거야. 미정이가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아빠, 저는 두려워요. 아빠가 제 인생을 망치려 한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소리야? 사위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아빠가 저희 가정을 파탄내려 한다고.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여보, 나왔어. 사위의 목소리였어요. 출장이라던 게 또 거짓말이었나 봐요. 미정이와 저는 순간 말을 멈췄어요. 사위가 거실로 들어오더니 우리의 표정을 보고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둘 다 표정이 이상한데. 아니야, 별일 없어. 제가 대답했지만 사위는 계속 의심스러운 눈으로 봤어요. 아버님, 미정이한테 무슨 말씀하셨어요? 그냥 일상 이야기했어. 정말요? 사위가 미정이를 보며 물었어요. 미정아, 아버님이 뭐라고 하셨어? 미정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눈물만 흘리고 있었죠. 사위의 표정이 확 변했어요. 아버님이 저에 대해서 뭔가 말씀하셨죠? 망상성 장애가 있으시나 봐요.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어요. 사위가 차갑게 말했어요. 망상이 아니야. 내가 직접 봤어. 뭘 보셨다고요? 내가 숨겨둔 금고 말이야. 사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금고요? 무슨 금고 말씀이세요? 모르는 척하지 마. 거실 벽 뒤에 숨겨둔 거 말이야. 아버님, 정말 정신과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사위가 미정이를 보며 말했어요. 여보, 아버님이 헛것을 보시는 것 같아. 병원에 모셔가야겠어. 사위, 빨리 짐 싸세요. 아버님을 집으로 모셔다 드려야겠어요. 사위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변했어요. 저는 더 이상 이 집에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나가겠어. 가방을 챙기면서 미정이를 봤어요. 미정아, 나중에 연락할게. 아빠. 미정이가 불러봤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집을 나서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딸과 손자를 그 위험한 사람과 함께 두고 오는 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 할 때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밤새 고민했어요. 딸과 손자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위의 말대로 제가 망상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 금고를 봤고 그 안에 있던 증거들도 확실했어요. 위조 여권들, 엄청난 현금, 투자자 명단까지 모든 게 거대한 사기극의 증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결심을 했어요. 공원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공무원 시절 알았던 경찰서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형사님, 저 박영호입니다. 아, 영호 씨,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려요.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더니 김 형사가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그거 큰 사건일 수 있어요. 가상화폐 사기 사건들이 요즘 많거든요. 딸과 손자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출동하죠. 김 형사가 설명해 줬어요. 요즘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기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고 했어요. 특히 해외 거래소를 이용해서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수법이 흔하다고 하더라고요. 투자자 명단이 있다고 하셨죠? 그거 중요한 증거예요. 네, 수백억 규모인 것 같았어요. 그럼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죄일 가능성이 높아요. 1시간 후, 김 형사와 동료 형사들이 사위 집으로 향했어요. 저도 함께 갔죠. 아파트 단지에 도착해서 경비실에서 확인을 받고 올라갔어요. 경비원이 의아해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경찰이라고 하니까 협조해줬어요. 현관배를 눌렀더니 미정이가 나왔어요. 아빠, 경찰관들은 왜? 미정아, 잠깐만 나와. 무슨 일이에요? 김 형사가 영장을 보여줬어요. 가상화폐 사기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습니다. 그때 사위가 나타났어요. 뭔 일이에요? 사위시죠? 체포합니다. 체포요? 무슨 혐의로요? 가상화폐 사기 및 특정 경제범죄 혐의입니다. 사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발뺌하려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정당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집안에 숨겨둔 건 뭐예요? 김 형사가 물었어요. 경찰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서 수색을 시작했어요. 저는 거실 벽에 금고 위치를 알려줬어요. 여기에 숨겨진 금고가 있어요. 상호의 색깔 순서로 벽을 열고 금고 번호도 알려줬어요. 파랑, 빨강, 노랑, 초록 순서로 누르고 번호는 3729예요. 경찰들이 따라하니까 금고가 열렸어요. 현금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대충 봐도 수십억은 될 것 같은데요. 위조 여권들과 하드디스크, 그리고 투자자 명단까지 모든 증거가 그대로 있었어요. 사위가 체포되는 모습을 보면서 미정이는 무너져 내렸어요. 이럴 수가. 정말 이럴 수가. 상우가 엄마 품에 매달리며 울었어요. 엄마, 아빠 어디 가요? 상우야. 미정이가 아이를 안고 오열했어요. 저는 딸과 손자를 안아줬어요. 이제 괜찮다? 다 끝났어. 김 형사가 설명해 줬어요. 하드디스크에서
더 많은 증거가 나올 것 같아요.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것 같은데요. 다른 공범들은 없나요? 수사해 봐야겠지만 조직적으로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아요. 며칠 후 수사 결과가 나왔어요. 사위는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거대한 사기 조직의 리더였어요. 피해 규모는 수백억 원에 달했고 피해자만 수천 명이었어요. 가짜 가상화폐를 만들어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받았던 거죠. 처음에는 일부 수익을 돌려주면서 신뢰를 쌓았지만 나중에는 모든 돈을 가로챘어요. 해외 거래소를 통해서 돈을 빼돌리고 여러 개의 가명 계좌를 사용해서 추적을 어렵게 만들었던 거예요. 몇 개월 후 사위는 사기 혐의로 실형을 받았어요. 15년형이었어요. 공범들도 모두 붙잡혔고요. 미정이와 상호는 제 집으로 왔어요. 좁지만 따뜻한 집이었죠. 아빠, 미안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괜찮다? 이제 새 출발하면 돼. 미정이가 다시 교직으로 돌아갔어요. 다행히 예전 학교에서 받아줬어요. 동료들도 상황을 이해해주고 많이 도와줬죠. 상우도 새 학교에 잘 적응했어요. 처음엔 아빠 없는 게 힘들어했지만 점점 밝아졌어요. 저는 손자와 함께 지내는 게 행복했어요. 퇴직 후 허전했던 마음이 많이 나아졌거든요. 매일 상우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같이 숙제도 하고 공원에서 놀아주기도 했어요. 이런 일상이 정말 소중했어요. 어느 날 상우가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아빠는 언제 돌아와요? 상우야, 아빠는 잘못한 일이 있어서 한동안 못 와. 잘못한 일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속인 거야. 그럼 안 되는 건가요? 그래, 절대 안 되는 거야. 상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는 그런 일 안 하죠? 물론이야. 할아버지는 평생 법을 지키며 살았거든. 저도 할아버지처럼 할래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뿌듯했어요. 1년이 지났을 때 미정이가 새로운 사람을 소개받았어요. 초등학교 동료 교사였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빠 어떠세요? 좋은 사람 같다. 상우도 좋아하고.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물론이지. 내가 행복하면 그게 최고야. 미정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요, 아빠. 아빠가 없었다면 이제 그런 얘기하지 마. 가족이잖아. 상우도 새 아빠를 잘 따랐어요. 진짜 아빠는 아니지만 정말 친아빠처럼 대해줬거든요. 저는 박영호입니다. 73살에 마지막 수사를 마쳤어요. 평생 지켜온 법과 원칙이 결국 가족을 구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웠어요. 정의는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도요. 처음에는 딸과 손자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행동했기 때문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었죠. 만약 그냥 넘어갔다면 어땠을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을 거고 딸과 손자도 계속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을 거예요. 공무원으로 살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법과 정의는 나이와 상관없이 지켜야 할 가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딸과 손자 그리고 새로운 가족과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상호를 깨우고 아침밥을 같이 먹고 학교에 데려다 주는 것. 이런 소소한 일상이 진짜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끔 사위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왜 그런 길을 택했을까 하고 말이죠. 분명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을 텐데 어디서부터 잘못됐던 걸까요?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중요한 건 앞으로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거죠. 상우가 자랄 때까지 건강하게 옆에 있어주고 싶어요. 그리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의 소중함도 가르쳐 주고 싶어요.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옳은 길이 승리한다는 것을 말이죠.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 없어요. 정의는 나이를 따지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우리에게는 생각보다 큰 힘이 있어요. 저는 평생 공무원으로 살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마지막에 해낸 것 같아요. 법과 정의로 가족을 구한 것. 그것이 제 인생 최고의 업적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 거예요. 원칙을 지키고 옳은 일을 하면서 말이죠. 그게 손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이라고 생각해요.